올해 양회 기간에 공개된 한 장면은 겉으로 보면 그저 익숙한 정치 행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본 사람들은 곧바로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을 느끼게 됩니다. 회의장은 분명 군대와 무장경찰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고 연단 위에는 최고 지도자가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말은 강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듯한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권력은 많은 것을 말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어디에 앉는지, 누가 침묵하는지, 누가 보이고 누가 사라지는지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군 대표단 회의에서 나온 한 문장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는 울림을 남겼습니다. 군대는 총을 쥔 조직이며 당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낯설지 않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충성과 기강, 반부패와 정풍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한 문장이 이번에는 오히려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군 내부 정비와 숙청이 이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름이 무대에서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최고 지도자가 공개 석상에서 절대 충성을 다시 강조해야 한다면 그 자체가 지금 군 내부의 신뢰 구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더욱 주목을 끈 이유는 발언의 톤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화면 속 분위기 또한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연단 아래 앉아있는 군고위 인사들의 표정은 대체로 굳어 있었고 회의장을 채우는 공기는 단순한 결의의 분위기라기보다 긴장과 거리감이 동시에 흐르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물론 공식 화면만으로 누구의 내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언어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표정과 배열, 침묵과 간격을 더 자세히 읽게 됩니다. 이번 회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군 기강과 충성의 문제를 다루는 회의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더 민감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지금 다시 이런 말을 해야 하는가? 왜 이토록 단호한 어조가 필요한가? 그리고 왜 군을 향한 메시지는 매번 반부패와 충성의 언어로 돌아오는가? 이것은 단순히 부패 척결을 계속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아니라 아직도 군 내부의 정치적 안정성과 심리적 일체감에 확신이 없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 많은 관찰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충성의 기준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태도와 침묵의 영역까지 넓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맞서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태도마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침묵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애매한 태도도 위험 신호가 됩니다. 결국 조직 전체는 더 강한 자기검열과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군과 같은 위계 조직에서는 상부의 신뢰가 전투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든 의심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충성보다 생존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통제력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명령체계의 자발성과 유연성을 갉아먹습니다. 다시 말해 반복되는 충성 요구는 질서를 강화하는 수단인 동시에 질서가 아직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회의장에 실제로 누가 있었는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가장 선명한 장면 중 하나는 군 최고위 인사들의 공개 등장폭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좁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단과 회의장 전체에서 더 많은 군 수뇌부가 존재감을 드러냈겠지만 올해는 전체 그림이 훨씬 얇고 단출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원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 구조에서 숫자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연단 위 인물이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그 빈자리를 누가 설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정치적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체제에서는 그런 빈자리가 때로는 공식 성명보다 더 큰 해석을 낳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군 대표단과 관련해 가장 자주 회자된 것도 바로 이 빈자리의 감각이었습니다. 회의장에는 여전히 군복이 있었고 여전히 국가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전하는 인상은 넓은 구조를 이끌어야 할 핵심 지휘 체계가 예전보다 훨씬 얇아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더구나 군 시스템뿐 아니라 정협과 기타 공개 일정에서도
군 인사들의 존재감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모습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누가 전면에 서느냐가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느냐가 더 큰 뉴스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권력이 자신감을 가질 때는 얼굴을 전면에 배치합니다. 그러나 내부 정비와 인사 재편이 길어질수록 공개 무대는 점점 좁아지고 남은 사람들조차 과도하게 조심스러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공백이 단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군 지휘 체계는 자리를 채우는 것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경력의 축적, 합을 맞춰온 경험,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과 책임 분산이 함께 작동해야 비로소 체계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수년간의 강한 숙청과 지속적인 인사 변동은 표면적으로는 부패 척결과 통제 강화의 성과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이면에서는 조직 전체의 심리적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낙마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사람들은 창의적 판단이나 적극적 책임보다 자신을 보호하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상부의 의중을 먼저 계산하고 위험한 결정을 피하며 발언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정치적으로 안전한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은 겉으로는 더 순종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수동적이고 경직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번 회의에 진짜 질문이 생겨납니다. 계속된 정비 끝에 군은 더 강해졌는가? 아니면 더 조용해졌을 뿐인가? 사람들은 이 질문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하지만 회의장의 공기와 연단의 배열, 그리고 빈자리의 숫자가 그 질문을 대신 던지고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다시 한번 절대 충성을 요구하고 부패 척결을 계속 강조하며 군의 정치적 순도를 거듭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아직 마지막 점검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점검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군 내부에서 정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시스템 전체가 이미 깊은 불신의 상태로 들어간 것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회의 군 관련 장면은 단순히 인원이 줄었다는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얇아졌는지, 그리고 그 얇아진 구조 위에 얼마나 무거운 충성의 언어가 올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압축된 화면이었습니다. 더 강한 말이 나올수록 더 큰 불안을 읽는 시선도 함께 자라납니다. 더 적은 사람이 무대에 남을수록 남은 사람 한 명 한 명의 위치는 더 위험해지고 더 많은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인물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축소된 구조 속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도 불안정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장성민이라는 이름입니다. 장성민이라는 이름이 지금 더욱 무겁게 들리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회의장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구조가 얇아질수록 중심 가까이에 선 사람이 오히려 가장 큰 압박을 함께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최고 지도자 곁에 남아있는 충성의 상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내부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늘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과연 가장 안전하다는 뜻인가? 특히 군과 같은 조직에서 연속적인 인사정비와 숙청이 이어진 뒤라면 살아남은 사람은 신임을 얻은 인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세심하게 감시받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애매한 경계 위에 지금 장성민이 서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최근 공개 발언이 유난히 과장된 충성의 문법으로 들린 것도 그래서입니다. 체제를 찬양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정치적 기준을 다시 강조하는 태도는 표면적으로는 흔한 공식 언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극도로 긴장된 시기에는 같은 문장도 전혀 다른 온도로 읽힙니다. 여유가 있는 충성은 대체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반면 두려움이 스며든 충성은 자주 과잉의 형태를 봅니다. 말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그 안에서 확신보다 불안을 잃게 됩니다. 장성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로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위치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자신의 태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외부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따라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대목은 그가 단지 충성을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동시에 일정한 선 긋기의 메시지도 내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민감한 군 내부 사안과 관련해서 자신이 직접 처리한 일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책임의 결을 미묘하게 다른 기관이나 더 높은 정치적 결정선으로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장면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매우 전형적인 생존의 언어입니다. 권력 중심부에서 누군가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충성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특정 사안에 대한 책임에서는 거리를 두려 한다면 그 사람은 대개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의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위를 향한 충성의 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방어선입니다. 바로 이런 이중적 태도가 장성민이라는 인물을 지금의 중국 군 정치에서 가장 복합적인 얼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처럼 상층부 인사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군의 일상적 운영과 분위기 관리, 상부 의중의 전달, 내부 균형 유지 같은 보이지 않는 일들이 특정 인물에게 훨씬 무겁게 쏠리게 됩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권한도 분산되고 책임도 나뉘지만 사람이 줄어들면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집중은 곧 힘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실패의 위험도 함께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장성민이 중심에 가까워 보일수록 일부 관찰자들은 오히려 그의 위치가 더 불안정해졌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여러 명이 함께 부담하던 정치적 긴장과 군 내부 조정의 부담을 지금은 훨씬 적은 숫자가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강함을 증명하기보다 지금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는 증거처럼 읽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번 양회의 화면은 군 내부 문제를 넘어 더 넓은 정치 공간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군 대표단 회의장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회의에 함께 들어가는지, 누가 예년과 달리 보이지 않는지, 누가 침묵 속에 뒤로 물러났는지 그런 작은 변화들이 한꺼번에 읽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가 지방 대표단 심의에 참석할 때 곁에 서는 인물들의 격이 해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비교는 중국 정치의 침묵 속 신호를 읽는데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발언보다 누군가의 동행 여부가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체제에서는 배석자의 숫자와 급, 화면 속 자리 배치 자체가 일종의 정치 언어가 됩니다. 이 점에서 올해 가장 많은 추측을 불러온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춘화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그가 어떤 공개적 선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해야 할 자리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위 정치에서는 자주 이런 역설이 생깁니다. 크게 말한 사람보다 조용히 빠진 사람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낳습니다. 후춘화는 오래전부터 비교적 절제된 이미지와 행정 관료형 인물이라는 인상 때문에 격렬한 군부 갈등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유형의 인물이 더 주목받기도 합니다. 파벌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고 특정 군 계통과 직접 엮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으며 여러 세력이 모두 완전히 반대하기 어려운 인물은 혼란기마다 균형점 후보로 거론되기 쉽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논리가 다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런 관측이 모두 사실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소문은 언제나 과열되기 쉽고 특히 인사 문제는 확인보다 암시가 더 빨리 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문의 진위 자체보다 왜 그런 이름이 지금 다시 떠오르느냐는 점입니다. 후춘화가 갑자기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현재의 구조가 너무 많은 사람을 날려보낸 뒤 오히려 중간지대의 인물을 찾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강한 충성으로 체제를 지탱해야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과도한 적대감 없이 여러 층을 묶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 경력이 두드러지지 않는 인물조차 특정한 균형용 카드로 상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금 구조가 얼마나 정상적인 인사 논리에서 멀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원래라면 군의 핵심 자리는 군에서 오랜 신뢰와 경력을 쌓은 인물이 자연스럽게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상식 대신 누가 어느 세력에도 치우치지 않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징쥔하이의 사례도 비슷한 방식으로 읽힙니다. 한동안 좋지 않은 소문에 휩싸였던 인물이 어느 순간 공식 회의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거기서 비교적 안정된 태도로 발언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새로운 해석을 낳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특정 파벌의 승리를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에서는 공개 노출 자체가 이미 선별된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노출의 의미를 캐묻게 됩니다. 누구는 사라지고
누구는 다시 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내부 균형의 미세한 변화일 수 있다는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특히 징쥔하이처럼 과거 경력과 상징성이 엮인 인물은 작은 등장만으로도 훨씬 큰 함의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베이징의 정치 무대는 공식 발언의 크기보다 비공식 신호의 밀도가 더 높은 시기에 들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무엇을 말했다는 사실보다 누가 누구 옆에 섰는지, 누가 연단 위에 오르지 못했는지, 누가 예전처럼 동행하지 않았는지가 더 큰 관심사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이미 체제가 말로 설명하는 안정성보다 화면이 암시하는 긴장감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양회를 둘러싼 가장 묘한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만 해석의 중심은 질서 그 자체가 아니라 질서가 얼마나 얇아졌는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성민, 후춘화, 징쥔하이 같은 이름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이유는 각자가 절대적인 주인공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구조가 너무 많이 흔들린 탓에 주변 인물들까지 모두 체제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강할 때는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불안하다고 느껴질수록 사람들은 주변 인물의 출현과 퇴장을 통해 전체 그림을 읽으려 합니다. 바로 그 시선이 지금 중국의 군과 정치 무대를 동시에 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강한 체제처럼 보이는 국가는 언제부터 실제로 흔들리기 시작하는가? 그것은 외부의 공격 때문인가? 아니면 내부의 결속이 눈에 띄지 않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인가? 이 질문은 이제 베이징의 회의장을 넘어 다른 지역의 전쟁과 다른 체제의 위기로도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 시선은 중국 내부의 인사 암호를 넘어 거대한 충격 속에서 국가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 이란으로 천천히 옮겨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란으로 시선을 옮기는 일은 단순한 주제 전환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베이징의 회의장에서 보였던 여러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국가와 전혀 다른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두 이야기를 묶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국가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 단지 미사일의 수나 군복의 숫자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권력의 중심이 얼마나 빠르게 자신을 정리하고 내부의 결속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볼 때 폭발과 공습, 무기와 보복의 장면에 먼저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진짜 निर्णा약한 순간은 종종 화면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야가 무너질지, 상처를 입고도 버틸지는 전선보다 먼저 권력 내부의 연결 부위가 얼마나 단단한지에 의해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둘러싼 최근의 긴장은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압력을 받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균열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압축된 사례처럼 보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최고 권력의 연속성입니다. 어떤 체제든 중심축이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다음 자리를 차지하느냐보다 그 승계가 얼마나 빠르고 매끄럽게 이루어지느냐에 있습니다. 제도가 강한 국가는 멱띠가 바뀌어도 구조가 버팁니다. 그러나 제도보다 인물의 무게가 실린 체제에서는 지도자의 건강, 권위, 후계 구도 하나가 곧 국가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이란을 둘러싼 여러 관측이 불안하게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의 군사 압박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기 시작합니다. 만약 중심 권력이 갑자기 약해지면 그 다음은 누가 질서를 붙들 수 있는가? 승계 메커니즘이 작동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내부 경쟁보다 내부 봉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사실 베이징을 향해서도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강할수록 체제는 강해 보이지만 동시에 그 권위가 흔들릴 경우 체제가 감당해야 할 충격도 더 커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안보기구가 얼마나 하나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이란에서 혁명수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한 군 조직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안보와 정보, 경제와 정치의 여러 축이 중첩된 구조에서는 이 조직의 결속이 곧 체제 방어력의 핵심이 됩니다. 아무리 외부 공격이 강해도 안보기구가 내부적으로 단단하면 정권은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무기가 남아있어도 명령을 전달하는 고리와 책임을 나누는 신뢰가 약해지면 체제는 급속히 피로해집니다. 이것 역시 앞서 중국 군 내부를 둘러싸고
제기된 질문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은 남아있어도 신뢰가 사라지면 조직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명령은 내려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충성은 말로 반복돼도 위기 앞에서 각자가 먼저 자기 안전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체제의 안정성은 총구의 방향보다 총구를 쥔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믿는가에 달려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이 국가의 일상적 기반을 얼마나 건드리기 시작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대 국가는 군사시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기와 연료, 물류와 통신, 금융과 행정이 함께 돌아가야 국가가 국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이 군사 목표를 넘어 에너지 저장 시설과 수송망, 경제의 동맥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면 전쟁은 더 이상 전선만의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국가의 승패보다 먼저 자신의 하루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연료가 부족하고 이동이 막히며 생활의 리듬이 흔들리면 사회는 눈에 보이는 폭발보다 더 빠르게 피로해집니다. 많은 정권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패배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던 기본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내부에서 먼저 약해졌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역사적 사례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분석이 의미를 갖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정권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피로와 불신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변수는 거리의 온도입니다. 체제가 위기를 맞을 때 민심은 언제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조용히 쌓여 있다가 특정 순간에 한꺼번에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경제적 압박과 전쟁의 불안, 정치적 피로가 겹치면 시민사회의 긴장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불만을 넘어 공개적인 저항의 형태를 띠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만이 곧 체제 변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트 내부의 균열과 거리의 불만이 동시에 발생할 때입니다. 위에서는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아래에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려는 기류가 퍼질 때 체제는 가장 취약한 형태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어느 한쪽만으로는 버틸 수 있던 체제도 위와 아래가 동시에 흔들리면 아짜낙 속도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둘러싼 관측은 단순히 전쟁의 강도를 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사회 전체의 심리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읽으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쟁의 범위입니다. 충돌이 제한된 수준에 머물면 어떤 체제든 상처를 입고도 버틸 시간과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이 주변 국가들까지 끌어들이고 강대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커지며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압박받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정권은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위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군사 대응과 외교 계산, 내부 결속과 경제 유지, 민심 관리와 국제 메시지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 복합 압력이 체제의 진짜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여기서입니다. 전쟁 자체보다 전쟁이 체제 내부의 취약성을 얼마나 넓고 깊게 드러내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중국의 계산이 등장합니다. 베이징이 왜 공개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큰지에 대한 해석은 결국 더 큰 전략과 연결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자신을 직접적인 충돌의 주체라기보다 경제와 공급망, 외교적 신중함을 앞세운 국가로 보이게 하는데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 이미지가 유지되어야만 서방의 경계심이 완전히 하나로 모이지 않고 산업체 편과 군사 동원이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베이징이 이란을 위해 노골적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단지 중동 문제에 개입하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 준비해온 더 큰 전략적 위장을 너무 일찍 벗어 던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중국이 실제로는 계산을 아주 차갑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대리축을 지키기 위해 전체 전략의 타이밍을 망가뜨릴 것인가, 아니면 더 멀리 있는 목표를 위해 지금은 거리를 둘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베이징의 선택은 감정보다 구조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얼어간 뉴스가 아닙니다. 하나는 베이징의 회의장에 들이운 침묵이고 다른 하나는 중동의 전쟁이 드러내는 체제의 긴장입니다. 그러나 두 장면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강한 권력처럼 보이는 체제도 내부의 신뢰가 약해지고 핵심 조직이 얇아지며 외부 압박과 내부 피로가 겹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위험한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해질 질문은 누가 더 강한 말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실제로 구조를 붙들고 있는가, 누가 무대에 남아 있는가, 그리고 그 무대 아래에서 아직도 체제를 지탱할 결속이 살아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올해 양회에서 보인 군 관련 장면도 이란을 둘러싼 불안도 결국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체제의 운명은 겉으로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결속의 밀도에서 먼저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선언보다도 조용한 변화일지 모릅니다. 누가 사라지는지, 누가 다시 나타나는지, 누가 끝까지 같은 자리에 남는지, 그 작은 변화들이 오히려 더 큰 미래를 먼저 말해줄 가능성이 큽니다.